자, 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분류부터 시작해서 시민성 샥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자,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심장의 문제, 혈량의 문제, 분배의 문제. 그래서 이것을 카디오제닉 샥, 하이포볼레믹 샥, 디스트리뷰티브 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의 방해를 받을 때 이것을 옵스트럭티브 샥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슨에서는 이것을 이런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배성 샥, 두 번째 심장성 샥, 그리고 세 번째 폐쇄성 샥, 그리고 네 번째 저혈량성 샥.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산소가 몸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조직까지 전해지는, 세포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샥의 거시적인 그런 형태, 거시적인 기전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봤던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샥의 병태생리적 관점에서 그 분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샥의 분류를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서큘레이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것을 전기 회로에 대입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다. 이것을 알고 있죠. 서큘레이션 시스템에 대입을 해보면 카디악 아웃풋을 전류라고, 혈압을 전압이라고, 그리고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를 저항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즉 혈압은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다.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것은 스트로크 볼륨과 하트레이트의 곱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라는 것은 장기로 들어가기 전 동맥혈에서 보이는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서큘레이션 시스템은 왼쪽 심장에서 피를 짜내면 그 혈액이 동맥을 타고 각 장기로 이동을 하고, 장기에서 산소를 모두 놓아버린 정맥혈은 모두 모아져서 다시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심장에서 피를 폐로 보내게 되고,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다시 동맥혈이 되고, 이것을 다시 왼쪽 심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라는 것은 이 하얀 동그라미들에서 나타나는 저항 값들을 다 합친 것이죠. 즉 장기로 들어가기 전 동맥에서 발생하는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혈관의 저항, 즉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는 혈관의 수축을 관장하는 교감신경, 안지오텐신, 그리고 ADH, 혈관의 확장을 일으키는 물질은 INOS라는 물질과 여러가지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그리고 이뮨 메디에이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관장하는 것은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런 물질과 이런 신경계들이 작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관 저항이 증가되고, 혈관이 확장되면 혈관 저항이 감소하게 되죠. 자, 이런 혈관의 저항 값들을 모두 모은 것을 우리가 시스테믹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혈관의 직경이 넓으면, 즉 혈관이 확장되면 SVR이 낮아지고, 혈관이 수축해서 내경이 줄어들면 증가한다 라는 것이고요. 혈관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뚱뚱하면 아무래도 혈관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겠죠. 마른 사람에 비해서. 즉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시스테믹 바스큘라 레지스턴스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의 점도가 높으면, 즉 피가 꾸덕꾸덕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SVR이 증가되고, 묽으면 SVR이 감소한다. 이 시스테믹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는 블러드 프레셔,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바스큘라 레지스턴스였기 때문에 요것을 이쪽으로 보내면 블러드 프레셔를 카디악 아웃풋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혈압이라는 것이 동맥에서 재어지는 압력만이 다가 아니고, 동맥에서 재지는 압과 정맥에서 재지는 압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블러드 프레셔라는 것을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동맥혈 압에서 정맥혈 압을 뺀 것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혈압이라는 것은 그냥 동맥혈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SVR이라는 것을 엄밀하게 계산을 하려면 정맥혈에서의 압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맥혈압에서 정맥혈압을 뺀 것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블러드 프레셔의 정확한 정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민 아테리얼 프레셔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동맥혈압을 수축혈압과 이완계 혈압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민 아테리얼 프레셔라는 것, 즉 동맥혈 평균 압력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수축계 혈압과 확장계 혈압을 알면 우리가 동맥혈에서의 평균 혈압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CVP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 하면 중심 정맥관을 삽입한 상태에서 거기서 재어지는 압력을 우리가 CVP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맥혈압은 굉장히 높죠. 우리 보통 120에 80 이렇게 얘기하는데 CVP, 정맥혈압은 평소에는 0에 가깝거나 0보다 살짝 높은 값이라서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민 아테리얼 프레셔를 구하고 카디악 아웃풋을 구하면 SVR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이 값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림을 잘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CVP 값을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민 아테리얼 프레셔를 그냥 블러드 프레셔라고 생각을 하고 카디악 아웃풋을 구하면 그래서 나눠주면 이것이 곧 SVR이 된다. 평소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 CVP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렇게 CVP가 커졌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맥혈 평균압, 즉 MAP를 카디악 아웃풋으로 나눈 값이 SVR과 같지 않게 되죠. 이때는 CVP 값을 구해서 민 아테리얼 프레셔 값에서 빼줘야지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블러드 프레셔고 이 값을 이용해야 정확한 SVR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샥을 분류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샥의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다소 생소한 단어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트리뷰티브 샥, 즉 분배성 샥은 시스테믹 바스큘러 레지스턴스가 감소해서 생기는 샥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봤던 공식에서 SVR이 감소하게 되면 모든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되죠. 우리 몸의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 당연히 혈압이 떨어질 것이고요. 동맥혈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정맥혈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비너스 리턴이 줄어들게 돼서 CVP도 감소하게 되죠. 우리 몸은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보상기전이죠. 이런 경우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는 것이 septic 샥이고 판크레아타이티스, 시비어 번,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뉴로제닉 샥, 엔도크라인 샥, 아드레날 크라이시스가 있겠고요. 다음은 카디오제닉 샥이고요. 카디오제닉 샥은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기 때문에 즉 심부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심부전이 일어나니까 뒤쪽으로 혈액이 정체되게 되고 CVP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떤 보상기전을 일으킬까요? 산소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SVR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혈관에 수축이 일어나서 혈압을 유지하고 장기로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심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마이오카다이티스, 여러가지 부정맥, 그리고 밸브의 문제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옵스트럭티브 샥이고요. 이 옵스트럭티브 샥은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환에 방해가 일어나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심장은 열심히 펌프질을 하지만 혈류의 방해를 받음으로써 순환에 방해가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왼쪽 심장, 혈액을 짜내주는 부분에 장애를 받을 수도 있고,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폐색이 일어나서 혈류에 장애를 받을 수도 있고, 오른쪽 심장에서 폐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서 혈류에 방해를 받아서 역시 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CVP는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것에 대응해서 SVR을 증가시키게 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역시 산소 공급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텐전 유모소락스, 카디악 탐포네이드, 리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 그리고 오른쪽 폐로 들어가기 전 이 부분이 막히는 폐색전증, 그리고 심장에서 나가는 길이 막히는 아오틱 다이섹션 등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샥의 분류를 병태 생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공부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샥의 분류는 네 가지가 있고, 디스트리뷰티브 샥은 SVR 감소가 원인이고 보상으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고, 나머지 세 종류는 카디악 아웃풋의 감소가 원인이며 보상으로 SVR이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는 원인들이 심인성 샥, 폐쇄성 샥, 저혈량성 샥마다 전부 다르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카디오제닉 샥과 옵스트럭티브 샥은 CVP가 높다고 했고요. 하이포볼레믹 샥은 CVP가 낮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보는 SVR, 카디악 아웃풋, 그리고 CVP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샥 환자를 볼 때 중환자실에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샥이 임상적으로 분류가 애매모호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에 이러한 혈력학적인 지표들이 샥을 분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공부한 거고요. 자, 이제 샥의 임상 양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주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들을 다 꼼꼼히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샥의 이해, 메커니즘, 여러가지 병태 생리학적인 특징들, 그리고 보상 기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다면 여기 있는 얘기들은 그냥 쓱 들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의사는 샥 환자를 볼 때 샥을 빨리 인지해야 한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샥의 종류를 감별해야 한다. 샥의 종류를 감별하는 얘기를 앞에 했죠. 왜 감별을 해야 되느냐? 샥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별을 해야 하고, 샥의 종류별로 치료 방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감별을 해야 한다. 치료는 얘기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겠고, 이번 블록에서 어려우면 나중에 응급의학 블록에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는 이유는 당연히 비가역적 장기 부전과 사망을 막기 위해 초기 치료를 빨리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만 환자의 예후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샥의 임상 양상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샥의 임상 양상을 알아야 샥을 빨리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샥의 임상 양상 자체가, 특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굉장히 비특이적이에요. 기운이 없어요. 열이 나요. 졸려요. 몸이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몸살이 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특이적인 호소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샥 자체가 어떤 한 장기에만 이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불이 서서히 꺼져간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으면 초기에 샥을 인지하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샥을 빨리 인지해야만 죽을 수 있는 환자들, 위중해지는 환자들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환자를 볼 때는 이 사람이 샥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1차 진료이나 응급 환자를 주로 다루게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샥의 임상 양상에서 또 어려운 부분은 환자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겁니다. 기운이 없고 졸립고 여기저기 아프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렇게 의사들에게 협조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의식이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의무 기록을 있다면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진찰이나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장기 부전의 소견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일단 임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장기 부전의 소견은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의식이 떨어질 거고요. 심부전이 일어나서 소변량이 감소하고 말초 순환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활력 징후도 유용하긴 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수가 빨라지고 체온이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저체온증을 보인다든지 하는 소견들이 우리가 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임상 양상이긴 하지만 이게 활력 징후가 심하게 변할 정도로 샥이 진행을 했다면 이거는 이미 비가역적인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어요. 활력 징후가 정상이더라도 항상 의심을 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특히나 많이 보는 샥이 폐혈증 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샥 환자에서는 열이 오르는, 즉 열이 나는, 체온이 높은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체온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폐혈증 샥이 상당히 진행하게 되면 체온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요. 나머지 폐쇄성 샥, 저혈량성 샥, 그리고 시민성 샥인 경우에는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장기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장기 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불이 어두워지는 거죠. 불이 꺼져가는 거죠. 우리 몸의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면 그거는 상당히 예후가 안 좋은 경우고 이미 상당히 진행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소포화도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활력 징후의 하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활력 징후는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산소포화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개인 병원에서도 산소포화도는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활력 징후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 산소포화도가 낮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면 그 자체로 이미 샥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검사들이죠. 우리가 흔히 랩이라고 하는 ABGA, 대사성 산증과 저산소증을 알 수 있고 락틱 애시드, 얘기했죠? 락테이트, 앞에서 얘기했듯이 현기성 대사가 일어나서 이러한 일, SCVO2 얘기했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바이오마커가 되고 이것 외에도 장기로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장기 부전이 일어나서 그 장기에서 어떤 수치들이 나와서 혈액 내에서 그걸 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장에서 나오는 트로포닌, 그리고 BMP, 콩팥 수치라고 할 수 있는 비유행 크레아틴, 간 수치라고 할 수 있는 빌리루빈, AST, ALT, 그리고 췌장 수치,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이런 것들이 모두 샥을 진단하는데, 샥을 빨리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샥이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샥의 종류를 빨리 감별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저 얘기했죠. 분배성 샥, 시민성 샥, 폐쇄성 샥, 저혈량성 샥, 이 모두가 각각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학습을 했다면 여기 나올 임상 양상들, 각 분류별로 나올 수 있는 임상 양상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분배성 샥인 경우에는 septic 샥을
시사하는 발열이나 감염 등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있겠죠. 판크레아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복통이나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같은 췌장 효소들이 오르는 것들. 중증 화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아는 거고요. 아나필락시스도 벌에 쏘이거나 약물을 복용했거나 그러면서 피부에 발진이나 아니면 안지오이데마, 점막이 붓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뉴로제닉 샥 같은 경우에는 경추 손상이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경추 손상, 그리고 경추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사지마비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이런 환자에서 일어나는 샥을 우리가 신경성 샥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갑상선 뇌하수체 질환이 있다. 그러면 엔도크라인 샥. 쿠싱 현상, 스테로이드 투약력, 부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드레나 크라이시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카디오제닉 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심근경색과 심부전과 관련된 증상들이겠죠. 흉통, 심부전, 폐부종, 심전도와 심요소 결과가 이상한 것들. 샥 양상인데 흉통을 보이고 이러한 심전도를 보인다. 뭐 당연히 시민성 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심근경색에 의한. 경정맥이 늘어나 있는 소견들 역시 심부전의 대표적인 소견이 되겠고요. 크래클이죠. 폐부종이 일어났을 때 들리는 대표적인 청진음, 호흡음, 크래클. 휘징이죠. 휘징은 익스퍼레이션 할 때 나타나고 크래클은 인스퍼레이션 할 때 나타난다는 특징적인 양상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마이오카다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력이나 약물력, 그죠? 부정맥, 증상, 심전도, 그리고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자분과 심초음파 같은 것들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고 이미 배우고 있죠. 뭔가요? 심장이 안 움직이죠, 지금? 예. 레프트 벤트리클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이제 septum 쪽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심근경색, 심부전, 시민성 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옵스트럭티브 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진단들을 보고 이 진단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양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텐전 뉴모소락스 같은 경우는 대개 외상력이 있고 외상 때문에 흉부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자발성으로 긴장성 기흉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호흡곤란과 청진에서 숨소리가 안 들리거나 타진에서 공명음 같은 것들이 관찰될 수 있겠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기흉이 있고 심장이 한쪽으로 심하게 밀려 있는 이런 양상을 관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을 엑스레이로 관찰할 때쯤 되면 환자는 대부분 사망한 상태입니다. 역시 외상력 뭐죠? 카디악 탐폰인 경우에도 대개 외상력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고 질환에 의한 거라면 심부전, 암, 그리고 결핵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진음이 어떻게 들리고 심전도가 어떻게 보이고 심초음파가 어떻게 되는지는 심초음파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있고 심장이 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오른쪽 우심실인데 우심실이 꾹꾹 눌리고 있습니다. 우심실이 눌리면 당연히 폐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고 프리로드가 줄어들어서 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페리카디알 이퓨전에 이은 카디악 탐포네이드가 생긴 환자의 심초음파였고요. 그다음에 리스트릭 페리카다이티스는 굉장히 드문 병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과거력, 심부전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미 배웠고요. 최근에는 이 옵스트럭티브 샥 중에 가장 흔하게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만날 수 있는 것이 폐색전증입니다. 그래서 DVT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호흡곤란, 심전도 심초음파, 청진 엑스레이 등의 어떤 소견들이 나타나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아우틱 다이섹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통증의 양상이 있고 페리카디알 탐포네이드 소견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페리카디악 탐포네이드의 원인이 아우틱 다이섹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즉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환자가 페리카디알 탐포네이드가 관찰이 되면 우리가 아우틱 다이섹션을
의심을 꼭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이제 하이포볼레믹 샥 같은 경우에는 외상력이 대부분 있을 것이고요. 피를 흘린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심하게 있는 경우, 혹은 출혈의 외상에 의한 출혈이 아니라면 되게 흔한 것이 장출혈과 여성 같은 경우는 질출혈, 그리고 혈액 검사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설사, 구토 등의 탈수 소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될 수 있겠고, 중심 정맥관을 SVC에 넣고 이제 압력을 재는 게 CVP고, 이것은 IVC도 역시 하이포볼레미아가 돼서 프리로드가 감소되면 IVC도 줄어들게 되겠죠. IVC에는 뭘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뭘 관찰할 수 있을까요? 볼륨이 모자란다. 혈량이 부족하다. 예. 그러면 IVC에도 볼륨이 부족할 것이고, IVC는 정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렇게 눌리죠. 피 안에 볼륨이 부족하면 짜부러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를 초음파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간이고, 여기가 심장이 빨랑빨랑 뛰고 있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IVC가 이렇게 콜랩스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하이퍼볼레믹 샥에선 보일 수 있는 초음파 소견이고요. 여기다 이제 볼륨을 주고 나면, 수액 치료를 하거나 수혈을 하고 나면 IVC가 다시 이렇게 통통해지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폴리우리아를 일으킬 수 있는 DKA나 다이아베티스 인스피두스 같은 것들을 보면 내분비 블록 시간에 공부를 할 테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샥은 주로 응급의학 블록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민성 쇼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샥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시민성 쇼크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샥인지를 감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풀모너리 이데마의 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풀모너리 이데마가 생기려면 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거나 다른 종류의 어떤 심근병증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증상으로는 흉통과 호흡곤란이 주된 증상이 되겠고요.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시민성 샥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갑자기 심근경색이 생겨서 시민성 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자주 보는 형태는 크로닉 하트 페일러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악화돼서 어큐트 디스컴펜세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대개 이제 그 하트 페일러를 악화시키는 프리디스포징 팩터들이 있고요. 제일 흔한 것이 호흡기 감염, 그리고 약을 잘 안 먹었다든지, 혹은 새로운 심근경색이 더 추가돼서 심기능이 더 떨어지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진찰 소견에서는 당연히 풀모너리 이데마의 진찰 소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자붐이 들리거나, 꼭 판막 질환이 아니더라도 심장이 굉장히 커지거나 늘어나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심자붐이 들릴 수 있죠. 그 폐 쪽에서는 크래클이나 휘징이 들릴 수 있고요. 주로 크래클이 들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휘징이 들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휘징이 들린다고 해서 이것이 천식이고 하트 페일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정맥 팽대, 간비대, 페리페랄 이데마, 심장의 뒤쪽으로, 그러니까 폐, 간, 복수도 찰 수 있겠고 팔다리, 얼굴이 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초 부종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검사에서는 주로 폐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하이폭시아, 저산소증, 그리고 카디악 엔자임, 여기서 이제 심근경색이 새로 추가된 경우에 카디악 엔자임이 유의하게 증가하겠죠. 하지만 심근경색이 오지 않더라도 심부전 환자에서는 심장 효소 수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BMP 같은 경우에는 심부전에 아주 유용한 바이오마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엑스레이에서는 풀모너리 이데마가 보일 거고, 심전도에서는 심근경색에 준하는 소견이라든지 좌심실 비대나 다른 종류의 심전도 변화가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고요.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풀모너리 이데마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거고, 다른 폐렴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보면 심장이 커져 있고
주로 이제 가운데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하얀 부분이 심장에 가까운 쪽에 쏠려 있고 양측으로 다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풀모너리 이드마의 주요 소견이 되겠죠. 카디오제닉 샥은 혈관 내 용적은 감소되지 않지만 펌프, 즉 심장의 펌프질이 떨어져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원인은 계속 얘기했듯이 심근경색이 이제 흔한 원인이 되겠고, 어큐트 마이오카디아 인팍션 때도 그렇지만 그 올드 MI가 있었던 경우에도 심부전이 악화되는 경우도, 이것도 이제 심근경색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대개 좌심실에 심근경색이 왔을 때 펌프 기능이 주로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오른쪽 심장에도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시민성 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얘는 펌프질이 약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진다기보다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야 되는 그 정맥혈 프리로드가 감소하는 것이 샥의 원인이 됩니다. 또 심근 수축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있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맥도 심부전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거나 하는 경우에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면서 심인성 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주요한 이제 좌심실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펌프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마이오카디움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LV 디스펑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폐부종을 동반하는 심인성 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MR인 경우에도 이게 크로닉한 경우에는 우리가 심장이 보상을 해서 심부전이 급성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요 파필러리 머슬에 임팍이 오는 경우에 요 낙하산 줄같이 생긴 코다 텐디나이라는 것이 끊어지면서 급성으로 마이트럴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생기면서 풀모너리 이데마가 생기는 하트 페일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VSD 같은 경우도 어큐트하게 생기면 이것이 이제 급성 심부전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갑자기 생기는 경우엔 뭐 septum에 임팍이 크게 와서 구멍이 나는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프리얼 럽처라는 것은 그 심장 근육의 septum 쪽이 아니고 그 바깥쪽, 이게 이제 프리월이 되는 거죠. 여기 뚫리면 바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쪽을 프리월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도 대개 심근경색이 아주 크게 오거나 아니면 얇아져 있던 심근에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에 이게 월이 터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그 시민성 샥의 그 원인이 되겠죠. 좌심실에 크게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는 대개 안테로셉탈 에어리아에 임팍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V2에서 V2-3 쪽이 이제 안티리어 셉탈 월에 해당하는 부위가 되죠. 이쪽에 이제 ST 엘리베이션이나 다른 이스케믹 체인지가 생기면서 심근경색을 의심할 때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가 LV죠. LV, 레프트 벤트리클이 움직임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예, 여러분들 에코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샥인데 혼자 에코를 대봤더니 LV 펑션이 떨어져 있다. 그런 시민성 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LV 레프트 벤트리클이 움직임이 떨어져 있고, 특히 셉탈 월 쪽이 움직임이 좀 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안테로 셉탈 월 쪽에 임팍이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차피 이게 마이트럴 밸브 리거지테이션이나 VSD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에코를 보기 전에는 사실 쉽게 진단할 수가 없죠. 뭐뭐를 들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쉬운 일은 아니어서, 마이트럴 밸브가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딱 붙지 않고 밸브가 뒤쪽으로 젖혀지는 양상이 보이죠. 이것을 도플러를 대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리거지테이션 플로우가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VSD인데요. 눈으로 봐서는 명확하게 안 보이는데 도플러를 대보면 역시 좌심실에서 우심실로 플로우가 새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여기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이제 프리올 럽처인데요. 드물게 생기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페리카디아 이퓨전이 같이 동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피가 심실에서 바로 페리카디아 스페이스로 나가기 때문에 이동안 눈으로 봐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도플러를 대보면 좀 더 정확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월을 뚫고 지나가는 그 플로우가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프리얼 럽처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뷰인데요. 여기 역시 월을 뚫고 지나가서 월 바깥쪽까지 플로우가 관찰이 되고 있죠. 그 다음은 지금까지 한 건 이제 주로 왼쪽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우심실에 심근경색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뭐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우심실 쪽의 심근경색은 특징적으로 그 좌심실 쪽에 생기는 심근경색하고는 그 임상 양상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피를 짜줘서 폐동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우심실이 수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프리로드가 떨어져서 뒤쪽으로 부종이 생기고 컨제스천이 되는 그런 양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개 이제 우심실 이전, 그러니까 오른쪽 심장 이전에 컨제스천이 생기지만 특징적으로 폐에는 피가 아예 안 가기 때문에 폐부종이 안 생겨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심실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풀모널 이데마가 없고 폐음도 정상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심전도를 보면 주로 오른쪽 심장을 서플라이하는 RCA 테리토리 쪽에 임팍션이 같이 동반이 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피리어 월 임팍이죠. 그래서 좌심실의 인피리어 월 쪽에 임팍이 오면서 같은 혈관이기 때문에 RCA, 우심실에도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명확히 알기는 어렵고 리버스 리드라고 하죠. 그래서 V4, 5, 6를 오른쪽 가슴에 붙이고 심전도를 찍어보면 오른쪽 가슴 쪽에 붙어있는 리드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으로 이제 진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그래서 임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좌심실 심근경색과 우심실 심근경색은 그 치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못 치료를 했을 때는 오히려 환자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심근경색 환자가 샥이 일어났다고 해서 좌심실 심근경색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원인으로 이제 심근경색 외에도 심근 수축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폐혈증인 경우에 심근 수축력이 떨어지고요. 심근염, 그리고 심근 타박상, 외상에 의한,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는 없지만 심근병증, DCMP나 ICMP, 그리고 HCMP 같은 것들도 심근 수축력이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카디오제닉 샥의 원인이 되겠죠. 부정맥, 전도계 이상일 때, 부정맥은 우리가 환자의 증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심전도로 거의 명확하게 진단이 되죠. 다른 검사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부정맥이 심인성 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전도로 손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이디그리 AV 블록이죠. 컴플리트 AV 블록인지 모비지 타입 2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컴플리트 AV 블록처럼 보이네요. 그죠? 이것은 벤트리큘라 그 리듬으로 역시 심정 전독에 문제가 생겨서 벤트리큘라 리듬이 뛰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일 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심실 상성 빈맥이라고 하는 PSVT의 종류가 되겠죠. PSVT 때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거나 그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그 심인성 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샥 환자를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정맥 때문에 샥이 일어난 건지 샥이 일어나서 샥 때문에 부정맥이 생긴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전도가 이런 식의 이제 빈맥이 보일 때 대개는 많은 경우에 샥 환자에서는 빈맥을 보입니다. 그 자체로. 왜냐하면 심장이 보상을 하려고 빨리 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부정맥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심장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느리게 뛰게 만드는 것 자체가 환자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일 샥의 원인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치료하는 게 맞겠죠.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란 말씀인 거죠. 중증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쇼크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쇼크의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쇼크의 메커니즘, 병태 생리, 그리고 보상 기전, 이것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거나 고민스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샥 환자에서 수액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센트럴 카테타, 즉 중심 정맥관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중심 정맥관보다는 말초 정맥의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18게이지 이상의 카테타를 여러 개 잡는 것이 수액을 빨리 줄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퍼볼레믹 샥이나 디스트리뷰티브 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아이소토닉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 우리 보통 이제 생리식염수죠. 하트만 솔루션이나 생리식염수 같은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2리터 이상 주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요. 카디오제닉 샥에서는 볼륨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폐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를 많이 흘린 경우는 당연히 수혈을 해야 되겠죠.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혈 처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obstructive course에는 우리가 이게 혈류가 막혀 있는 상태를 제거해서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강심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시민성 샥에서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이 도파민이나 도부타민 같은 옛날부터 쓰이던 약들은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이 약보다 훨씬 더 좋은 강심제가 있기 때문에 쓰이지 않고요. 이름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쓰던 약이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강심제를 쓸 때도 우리가 어쨌든 블러드 볼륨, 즉 수액이나 수혈, 그리고 지혈 처치,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혈관 수축제, 특히 디스트리뷰티브 샥 같은 경우에는 혈관 확장이 샥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적으로 사용을 고려해야 되고요. 물론 이것도 볼륨을 충분히 준 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여러 가지 바소프레서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노에피네프린입니다. 노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 작용도 있지만 그 아이노트로픽 이펙트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강심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요즘엔 거의 노에피네프린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로 혈관 수축제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강심제,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을 하는 그런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샥 환자한테 약을 쓴다 하면 그냥 노에피네프린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생제 같은 경우는 septic샥에서 빨리 써야 되겠죠. 블러드 컬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엠피리컬 레지멘을 주로 쓰게 되고, 왜냐하면 초기 폐혈증 샥에서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균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를 최대한의 용량으로, 허용되는 최대한 용량으로 쓰는 것이 권장되고요. 압세스나 어떤 다른 감염원이 몸속에 존재한다면 약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혹은 다른 시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민성 샥에서는 좀 다른 샥하고는 좀 특징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시민성 샥의 치료는 산소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산소가 호흡곤란이 있고 산소 포화도가 낮으면 산소를 줘야 하는 것이고, 물론 산소가 부족하면 샥 자체를 교정을 할 수가 없겠죠. 수액 치료나 수혈도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나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시민성 샥 환자 중에서도 탈수가 심한 환자들 혹은 피를 흘리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폐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프로세마이드를 이용해서 폐부종을 해소시키는 치료를 해야 되고, 혈관 수축제, 아까 말씀드렸죠. 혈압이 낮거나 심장 뛰는 것이 영 안 좋다 그러면 노에피네프린을 쓰시면 됩니다.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심부전인데 혈압이 높은 경우가 있죠. 이것도 혈압이 높아도 샥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나이트로글리세린으로 혈압을 낮춰서 애프터로드를 감소시키고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향상시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좌심실 경색과 우심실 경색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치료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심실 경색인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혈력학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로드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물론 몸 전체의 볼륨은 부족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심실 뒤쪽에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액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볼륨을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가 보통 심부전이다 하면 폐부종을 생각하기 때문에 볼륨을 많이 줄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볼륨을 아무리 줘도 폐부종이 생길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좌심실은 잘 뛰고 있고 피, 혈액은 전부 다 우심실 뒤쪽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수액 치료를 통해서 밀어 올리는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합제는 우심실 경색 때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승합제를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게 보통은 동맥혈 쪽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이 주된 효과이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폐동맥 쪽에 혈관도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 우심실이 잘 뛰고 있을 때는 그쪽에 혈관이 수축되는 것 때문에 혈액이 폐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혈관 수축제 때문에 발생하는 폐동맥의 혈관 수축이 우심실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로드를 감소시키는데 더 크게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혈압을 더 떨어뜨리는, 샥을 더 조장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생각해보면 좌심실의 기능이 정상이고 카디악 아웃풋이 정상이기 때문에 승합제라는 것이 혈관 수축제, 강심제 역할을 하는 노에피네프린 같은 약물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였고요. 모자란 부분들은 나중에 응급의학 블록 시간에 좀 더 추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